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수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상주하는 모든 건물에는 항상 그 급수가 공급이 돼야 되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음용수뿐만 아니라 양변기나 설변기, 세면기 이런 것들 위생기구를 사용하기 위한 급수가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급수를 사용하려면 일단 적정한 수압하고 유량이 좀 유량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수압이 부족하거나 유량이 부족하면 사용상의 그 불편함을 사람이 피부적으로 즉각 느끼게 되기 때문에 뭐 공조배관 같은 경우에서 이제 냉수나 난방수가 조금 적게 흐른다든지 아니면 뭐 수압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민감하게 느낄 수가 없거든요. 팬코일이라든지 공조장치 같은 그런 그 공조장치를 통해서 2차적으로 가열된 그 공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급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급수나 급탕 같은 경우가 이제 수압이나 유량이 바뀌면 뭐 샤워 중에 그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눈으로 바로 그 쏟아지는 물에 물빨 같은 거 수압 같은 거를 바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서 어떤 뭐 배관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든지 뭐 광경의 선정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이기 때문에 그 위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위생상의 어떤 뭐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생겨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책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보시고요. 이제 급수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직결 방식인데요. 상수도 직결 방식은 그 옥에 있는 그 상수도 배관을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 배관에 바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량기만 하나 거쳐서 바로 건물 안에 있는 급수 배관에 연결을 해서 상수도를 위생기구까지 직접 바로 그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상수도 공급 압력으로 그 급수를 하다 보니까 층고가 낮은 주택이라든지 그 소규모 건물 이런 부분들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그 상수도 직결 방식은 뭐 별도의 이제 그 물탱크라든지 이런 공급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좀 적은 편이고요. 또 펌프 같은 그 동력 장치가 없으니까 그 유지관리비가 좀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정전 시에도 건물은 정전돼도 이제 그 정수장만 그 상수도 사업본부 정수장만 단수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데는 또 당연히 비상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급수가 가능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상수도 압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 건물 내에서 좀 물을 많이 쓴다든지 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연립주택 단지가 있는 다 이렇게 이제 상수도 직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옆에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150mm, 200mm로 분기된 상수도 배관에서 지하 저수지에 물을 받느냐고 그 저수지에 정수기 밸브가 열리게 되면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그 연립주택이나 뭐 이런 그 상수도 직결 방식을 쓰고 있는 건물에서 수압이 일시적으로 그 상수도 수압이 낮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종종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뭐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뭐 시간을 두고 돌아가면서 이제 물을 받으라고 이렇게 좀 상수사업본부에서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간간히 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상수도 본관에서 그 필요한 그 최저 공급 그 수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가 뭐 이 뒤에 나오는 다른 방식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상수도가 들어오는 인입 부분, 가장 낮은 부분이겠죠. 낮은 부분에서 최상층의 위생기구, 최상층의 최고 높은, 건물의 최고 높은 위생기구까지 그 자연 수도압,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밀어줘야 되니까 그 최상층까지 자연 수도압에다가 또 상수도가 들어와서, 그 수전까지, 그 최상층에 있는 수전까지 가는 동안 발생되는 그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최상층의 수전에서 필요한 최저 토출 압력이 있을 거예요. 뭐 수도꼭지가 됐든 아니면 뭐 양변기가 됐든 후레쉬 양변기가 됐든 뭐가 됐든 위생기구가 필요한 그 최저 그 급수 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 상수도 공급 그 압력이 더
높아야만 원활한 급수가 이제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밑에 이제 얘가 있습니다. 건물 높이가 20m하고 배관 길이가 50m인데 그 급수 배관의 그 1m랑 마찰 손실을 30mm AQ로 이렇게 해서 30mm AQ니까 이제 이걸 메타 단위로 바꾸게 되면 0.03 메타 퍼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메타당 0.03 메타의 마찰 저항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 메타 AQ죠. 그 수도가 발생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1.5 메타. 그다음에 최상층 위생기구에서 필요한 최소 토출 압력이 1.5kg 정도. 하면 여기 또 한 15m.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36.5m인데 그래서 약 3.6kg 이상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20m 정도 이제 건물 하면 우리 그 연립주택 그 한 3, 4층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높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이제 상수도가 아무리 못해도 최소 3kg에서 한 4kg 정도 이상 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보통은 한 5kg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고가수조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상수도 들어온 물을 일단 건물의 지하 저수지에 받아서 여기서 급수펌프로 위에 옥상에 설치된 고가수조까지 퍼 올려요. 그럼 이 고가수조에서부터는 그냥 이 낙차에 의해서 건물의 높이에 의한 그 자연 수도에 의해서 각 층으로 이제 공급하는. 그래서 이제 건물 안에 있는 펌프가 있긴 하지만 이 펌프 용도는 그냥 고가수조까지 물을 퍼 올리는 용도로 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가수조 방식이라 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에 이제 이렇게 그 상수도 직결 방식으로 설치된 연립주택 2, 3층짜리, 4층짜리 이런 소형 건물들도 보면 대부분 옥상에 조그마한 물탱크를 하나씩 둬요. 이렇게 우리 뭐 텔레비에서 가끔 방송국에서 보면 옥상에 다 파랗고 노랗고 뭐 이런 물탱크들 다 뭐 1톤짜리부터 뭐 한 4, 5톤짜리까지 PE 탱크 같은 게 FRP 조그마한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설치되는데 어쨌든 뭐 단수가 되더라도 뭐 한 반나절 이상은 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옥상에 물을 상수도 배관을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올려놓죠. 이렇게 이제 요 끝에서 연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각 층이 평상시에는 상수도로 쓰다가 상수도가 단수가 되게 되면 그때는 요 옥상에 있는 물탱크의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채워주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평상시에 잘 안 쓰게 되죠. 이 물들이 이제 보통 평상시에 상수도 수압으로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옥상에 있는 물이 좀 썩고 옥상에 또 햇볕에 그 열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안에 뭐 녹조 같은 거 때가 끼고 하는데 이런 또 자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있어서 소형주택에 있어서 이 물탱크 청소에 대한 뭐 기준이나 뭐 점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고가수조 방식이 있고요. 고가수조 방식은 일단 저수지에 잠깐 물을 담궜다가 건물 상부에 위치한 고가수조로 퍼올려서 하는 그런 방식이고 정전이나 단수 시에도 그 고가수조에 있는 그 물을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이제 가능하고요. 자연압에 의해서 항상 일정한 급수 압력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고가수조의 고가수는 이제 시간당 평균 급수 사용량의 1.5에서 2배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설치를 하고요. 요 옥상에 있는 고가수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 지하에 있는 그 저수조는 일일 예상 급수량의 0.5에서 1배 정도.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용량을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저수조라든지 고가수조 물이 이렇게 이제 일일 예상 급수량 0.5에서 1배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물이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거기 저수조 안에 고여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최대 어느 정도 동시 사용률을 높게 봤을 때 이제 그런 급수량 산정된 거기 때문에 실제는 이거보다도 더 2, 3일 정도까지도 물이 저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질의 저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요. 또 고가수조라든지 저수 설치하기 위한 공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 옥상에 다 이렇게 톡톡 튀어 올라간 것들이 다 고가수조하고 엘리베이터 기계실이었죠. 그 엘리베이터 기계실 그 위에 또 물탱크실을 두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옛날 건물들은 아파트가 다 높았죠. 이 고가수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가수조 하부에 1, 2계층 정도는 수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최상층에 있는 요 부분까지, 아까 이제 뭐 1.5km 정도, 앞에서 이제 한 1.5km 정도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1.5, 15m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15m가 차이가 안 나서, 그 최상층이나 그 바로 밑에 층 정도는 샤워를 한다든지 집에 위생기구를 두세 개를 동시에 쓴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수압이 너무 약해서 불편함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예전에. 그래서 이 고가수조 방식이 없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대처 방법들이 보통 최상층하고 그 밑에 층에는 별도의 배관을 깔아서 조그만한 부스터 펌프를 하나 둬서 그렇게 별도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세대들, 그 이하의 세대들만 고가수조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고가수조 방식은 요즘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 좀 보고요. 이 고가수조에 이제 물을 퍼올리는 이 급수펌프의 이제 용량은 일반적으로 고가수조 용량을 30분 이내에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양수량으로 보통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해요. 그래서 고가수조가 물이 다 떨어지더라도 그 펌프가 바로 30분 이내에 이게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도의 양이면 계속 또 쓰면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서부터 계속 이제 펌프 가는 것을 채우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이 이제 저렇게 썼고요. 저게 이제 고가수조 방식이 부스터 펌프 방식이 급수 가압 방식이 나온 후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다가 근래에 들어서 이제 초고층 건물에 등장하면서 다시 또 저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층고가 높아지면 밑에 지하의 기계실서부터 계속해서 급수를 퍼 올려주는 게 동력의 소비도 많고 또 수업의 문제도 있고 해서 중간 기계실을 둬서 그 중간 기계실에다가 중간 수조 하나 두고 거기서 다시 또 필요한 만큼 또 뭐 층이 더 높으면 또 그 상부층의 중간 두 번째 기계실까지 다시 또 물을 퍼올리고 또 중간에 있는 중간 수조에서는 그 밑에 층에 있는 급수 배관들을 연결해서 자연 급수하는 방식으로 고가수조 방식을 이용한 부스터 펌프 방식하고 고가수조 방식을 같이 겸용해서 요즘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초고층 건물이나 층수가 뭐 30층 이상 되는 40층, 50층 이렇게 되게 되면 중간 수조하고 고가 수조 방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수압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근래는 이제 저런 방식들이 다시 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압력 탱크 방식인데요. 압력 탱크 방식은 저희가 이제 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해보진 않았고 주위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수조에 담수된 상수를 압력 탱크의 압축 공기 압력으로 건물의 상층부로 흡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펌프가 이제 있긴 한데 이 펌프에서 이제 압력 수지에 물을 채워주게 되면 이 압력 수조에서 이 공기 압력으로 압축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물을 밀어주는 그런 형태고요. 토출 압력의 변동폭이 좀 큰 편이고 펌프와 공기 압축의 작은 기동으로 동력비가 높은 것이 이제 단점이다. 어쨌든 뭐 공기 자체가 이제 약간의 압축성이잖아요. 압축성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압력이 출렁출렁 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또 압축 공기를 그렇게 채워주면서 그걸로 물을 밀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동시 사용률이 높거나 이럴 때는 수압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뭐 압력 탱크 방식은 우리 건물에서 흔하게 쓰는 방식이 아니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참고로 그냥 읽어보시고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펌프 직송 방식, 부스터 펌프 방식이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건물에서 이 부스터 펌프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이제 일단은 아까 고가수조 방식에서 고가수조가 없는 거고요. 대신에 지하 저수조에서 이 급수 펌프인데 이 급수 펌프가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물을 밀어주게끔 돼 있는 그런 부스터 펌프고요. 밀어준다 해서 이제 부스터 펌프고요. 가압 펌프. 그래서 일정한 압력을 항상 밀어주다 보니까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는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급수 압력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어요. 펌프가 항상 전원만 들어가면, 정전만 되지 않는다면, 압력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고가수저가 없다 보니까 수질 관리가 용이하다. 어쨌든 뭐 저수조가 있긴 한데, 고가수저 방식에 비해서 이제 수질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제 시공비 측면, 위에 옥탑이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고가수 설치를 위한 건축 공사비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15년에서 뭐 20여 년 전부터 해서 이제 보급이 돼서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이런 층이 낮은 중소형 건물에서부터 고층 건물까지 다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부는 요 시 상수도 오는 거를 배관을 요 밑에 이 펌프 터출 측에 묶어줘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체크 밸브를 이렇게 달고요. 역류는 안 되게. 이제 평상시 불사 펌프가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는데, 이 건물 높이가 이제 그렇게 높지 않거나 아니면 건물이 높더라도 이제 저층부, 고층부 배관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저층부 배관의 공급 압력이나 상수도의 공급 압력이 비슷하면 또 그 상수도 공급 압력이 뭐 5에서 7kg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사펌프 압력이 5kg 미만이거나 뭐 비슷한 언저리인 것 같으면 상수도 압력이 좋을 때는 상수도가 대신 그냥 밀어주니까 굳이 불사펌프가 안 돌아도 상수도 압력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요. 또 상수도 압력이 좀 흔들려서 이제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는 또 불사펌프가 계속 밀어주니까 어쨌든 그 상수도의 압으로 급수하는 만큼은 그 펌프의 동력이 좀 절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방식들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대부분 뭐 이제 비상발전기 이용해서 정전 시에도 급수는 이제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급수 부스터 펌프의 구성인데 주로 이제 그 이평 다단 펌프를 사용하고요. 대부분 이제 압력 층들이 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중형 건물 정도부터 이제 사용하다 보니 그 펌프 양적이 좀 있어야 되죠. 부스터 펌프 이제 구성이 흡입했다하고 이제 토출했다가 있고요. 그 토출했다 쪽에 그 압력 탱크가 있어요. 그 압력이 흔들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야간이나 이럴 때 수도꼭지가 몇 개 안 사용하고 물 사용량이 적을 때는 펌프가 자주 돌고 섰다 하는 게 이제 그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 탱크를 두게 되면 이 압력 탱크의 압으로 안에 물이 이렇게 차있던 물을 밀어주면서 펌프가 안 돌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급수가 가능하게 해서 펌프 도는 거를 최대한 좀 줄여주고 또 펌프에서 발생되는 수격 같은 것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압력 탱크가 있고 터출 측에는 이제 압력 센서가 있죠. 기계식 압력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압력 센서가 두 개가 보통 같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평상시 전자식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이 펌프에 뭐 회전수라든지 대수를 제어를 해주다가 혹시나 이제 압력 센서 고장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압력 스위치를 이용해서 반자동 형태죠. 전자식이 아니라 이제 기계식 접점이죠. 압에 의해서 이제 안에 벨로지 같은 게 이렇게 압에 의해서 팽창하면 접점이 붙는 형태로 해서 펌프를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제어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펌프 흡입 측에는 저수위 센서가 있어요. 그 펌프 흡입 측에 물이 들어오질 않으면 이제 펌프에서 임펠러 쪽에 이제 에어가 차요. 이거는 이 물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그 구조라서 물이 밑으로 들어와서 위에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구조인데, 그래서 에어가 차게 되면 이 부분에서 금방 망가져요. 금방 그 메카니컬실 금방 나가고요. 그 맨 위에 있는 한두 단의 그 임펠러들이 에어 때문에 과열되기도 하고 에어에 부딪혀서 이제 임펠러가 깎이거나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저수위 센서가 100% 설치가 되고 있어요. 뭐 컨트롤러 있고 인버터 있고, 인버터는 여기 이제 그 펌프 제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수 제어하고 이제 회전수 제어가 있어요. 그 대수 제어는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펌프의 운전 대수를 조절하는 거고요. 기계적인 그 제어 방식이죠. 펌프가 4개 있는데 이
토출적했다의 그 감지된 압력 값에 의해서 펌프를 하나 돌릴 수도 있고, 두 개 돌릴 수도 있고, 세 개를 동시에 돌릴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압이 떨어지면 그 가동되는 펌프 대수를 늘리고, 압이 이제 어느 정도 차고, 물 사용량이 별로 많지 않아서 압이 유지가 되면 펌프를 또 다시 한 대씩 꺼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는 대순전이고, 회전수 제어는 인버터에 의해서 그 모터의 그 회전수를 높였다 낮췄다는 이제 전자적인 그 제어 방식이죠. 대수 제어는 펌프를 100% 가동되는 펌프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변속 운전은 그 펌프의 회전수를 펌프를 뭐 100%까지 50%, 80%, 100%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유량이나 압력을 맞춰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회전수 인버터 제어하는 게 이제 동력 절감에는 그 유리하고 압력 변동도 좀 적고 대신에 이제 가격이 저런 장치들이 들어가니까 비싸고 인버터 같은 게 또 특히 또 잘 나가요. 이 부스터 펌프가 하루 종일 돌게 되다 보니까 인버터 부분들이 좀 이것도 이제 수명이 있다 보니 또 이제 보통 기계 그 물탱크실이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주로 많이 고장 나고요. 압력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그 전기식 접점이다 보니까 쇼트가 난다든지 뭐 이래저래 해서 뭐 압력이 미세할 때는 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오작동 되거나 고장나는 사례들도 좀 있긴 하고요. 어쨌든 요즘은 다 거의 다 회전수 제어 방식을 써요. 초창기 대수 제어 이제 이게 좀 가격이 많이 비싸고 보급이 처음에 안 됐을 때는 뭐 대수 제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뭐 대수 제어 거의 쓰질 않고요. 인버터 가격도 워낙 많이 내려지고 워낙 제어가 잘 되다 보니까 건물에서 그 부스터 펌프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죠. 그 뭐 사람으로 치면 이제 심장이랑 같다고 봐야죠. 몸에 전체적으로 피를 이렇게 펌핑해주는 심장처럼 건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돈을 들여서라도 요즘은 거의 다 회전수 제어 방식을 쓰긴 합니다. 아주 작은 건물이나 이런 데는 뭐 대수 제어 쓰는 데도 있죠. 유량이 많지 않거나 이러면 아직도. 정수 펌프 운전 대수 제어하는 거하고 인버터 제어하는 거에 대한 이 성능 곡선에 대한 부분은 앞서 이제 펌프 그 동영상 편에서 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펌프가 하나가 가동될 때는 이게 이제 펌프의 성능 곡선이에요. 그래서 유량이 늘고 여기 이제 양정인데 이게 이제 공급하는 펌프의 그 공급 설정 압력이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물을 사용하다가 그 유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이제 양정이 이제 딸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제 펌프 하나를 다시 붙이는 거죠. 그러면 두 대가 이제 동시에 돌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 이렇게까지 오겠죠. 그래서 그 건물에서 이제 최대 그 펌프 설계나 설치는 그 건물에서 쓰는 최대 이제 사용량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최대 사용량이 이만큼이다, 그 동시 사용 그 최대 순시 사용 급수량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이건 두 대 가지고 부족한 거죠. 그러면 펌프 하나를 더 붙여서 펌프 세 대가 한 세트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대수 제어가 되는 식으로 이제 급수 펌프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부사 펌프를. 그 회전수 제어하는 거는 그 펌프가 이제 100% 돌 때, 90%돌 때, 80%돌 때, 70%돌 때 그 성능 곡선들이에요. 그래서 회전수가 높아지면 이렇게 유량도 늘어나고 그 양정도 이제 줄어드는데 부사 펌프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그 공급 압력이거든요. 공급 압력. 토출 압력이기 때문에 항상 요 양정을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물 사용량이 이제 줄고 그 헤르츠를 줄더라도 요 선에서 맞춰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펌프가 이제 운전이 되는 건데, 이거 회전수 제어하는 방식도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펌프가 몇 대가 설치가 됐는데 그 각각의 모든 펌프를 다 인버터 제어가 가능하도록 그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그건 개별 인버터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개별 인버터로 뭐 제어를 안 하고 대수가 이제 몇 대가 이렇게 있다 보면 요 하나는 인버터를 제어를 하는데 나머지 펌프들은 대수 그냥 정속 펌프로 해서 대수 제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펌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인버터 제어하는 펌프가 이제 100%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100%까지 올라갔는데도 압을 못 채워줘. 물상량이 많아서. 그러면 두 번째 펌프가 정속으로 도는 거예요. 두 번째 펌프는 이제 100%로 딱 바로 기동하자마자 켜지는 거죠. 이게 100% 켜졌으니까 인버터 제어되던 펌프는 100%까지 올라갔던 펌프는 일단 이게 100% 켜지면서 두 번째 펌프 켜지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요. 뭐 한 50%든 뭐든 이렇게 설정된 헤르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그 두 번째 정속 펌프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인버터 펌프를 끌어올리죠. 그래서 인버터 펌프도 100% 돌고 두 번째 정속 펌프도 100% 돌고 있는 상황에도 또 압이 못 채워지면 그때 이제 세 번째 펌프도 또 100%로 바로 가동을 시켜줘요. 그럼 두 개의 펌프가 100%로 돌고 있고 인버터 펌프는 다시 또 헤르츠를 잠깐 죽였다가 다시 물사용량이 늘어나면 이제 계속 또 물사용량 맞춰서 이렇게 늘리고 또 물사용량이 줄어들면 다시 줄어들이고 더 물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켜졌던 펌프를 하나씩 정수 펌프를 죽이면서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있고요. 이 초창기에는 부스터 펌프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방식을 많이 썼는데 그 이후에 그 인버터 이제 가격도 많이 이제 좀 저렴해지고 또 이 한 대를 인버터 제어하고 나머지는 정속으로 대수 제어를 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이 해보면 약간의 그 압력 헌팅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펌프가 두 번째 정속 펌프가 돌고 첫 번째 펌프를 인버터 제어하던 펌프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 그 줄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압력에 좀 흔들림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평 다다 펌프는 이 성능 곡선이 이 그림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좀 경사가 급해서 헤르츠를 좀만 줄이면 양정이 뚝뚝뚝 떨어져요. 양정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 첫 번째 펌프를 예를 들어 이제 두 번째 정수 펌프 돌았다고 해서 한 50%까지 30Hz겠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다시 줄여서 이제 다시 거기서부터 끌고 올라가게 되면 이 펌프가 거의 최저 운전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 두 번째 정석으로 운전하는 펌프는 뭐 예를 들어 8km면 8km로 바로 이제 딱 스타트해서 8km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인버터 펌프를 헤르츠를 30Hz까지 뚝 떨구면 첫 번째 펌프는 그 줄어들면서 그 양정도 같이 줄어들잖아요. 그 양정이 같이 줄어드는데 어쨌든 두 번째 펌프가 10km, 8km나 이렇게 높은 압력으로 100%로 돌다 보니 이 압력 때문에 이 펌프가 그 체절 조건에 놓이거나 아니면 아주 유량이 이제 그 성능 곡선에서 유량이 좁은 범위로 이렇게 그 이 펌프의 운전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이제 압력 헌팅이 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펌프를 낮출 수 있는 범위가 좀 적어요. 그리고 뭐 낮더라도 바로 또 압력 맞춰주기 위해서 바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펌프에 이제 뭐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압력 헌팅도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개별 인버터가 많이 싸지고 나서는 각각의 펌프들을 다 개별 인버터로 제어하는 방식들이 요즘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근래에 했던 현장들은 다 이제 개별 인버터를 했거든요. 요 근래 했던 세 개 현장들이 다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간 10년 이내는 제가 다 개별 인버터로 된 부스터 펌프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요 근래는 그런 방식들이 많고 그 개별 인버터 방식도 인버터들을 요 펌프에 아예 내장을 해서 돼 있는 인버터 내장형 펌프를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인버터를 요 안에다가 판넬에다가 따로 외장형 인버터 4개를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업체들마다 뭐 다양하게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 처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 물탱크 한번 청소하고 나면 저기 에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에어에 의해서 임펠러하고 특히 이제 메카니컬 실이 바로 나가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동 에어 벤트를 달면은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좀 의아스러운데 굳이 이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그 콧밸브처럼 만들어서 몽기 가지고 열어서 에어를 꼭 빼야 되는지 조금 그 사이즈 자체를 조금 크게 해서 그냥 배관을 뭐 바로 요 축 때문에 카플링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에어벤트 쓰는 게 어려우면 옆으로 좀 당겨 와서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옆에다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해도
자동의 벤트 하나 그냥 써놓으면 아무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큰 펌프에서는 한번 본 것 같아요. 큰 펌프. 굉장히 사이즈가 큰 펌프에서는 예전에 어느 회사 제품인가에서 한번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뭐 전자식 그 압력 센서를 쓰더라도 그 기계식 그 전기 접점식 압력 스위치를 그 같이 하는 거죠. 전자식과 기계식 방식을 같이 해서 인버터가 고장난다든지 압력 센서가 고장난다든지 하더라도 이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마그넷 스위치를 붙여가지고 펌프를 반자동식으로 대수 제어 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는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얘기고요. 저거 이제 제어를 할 때 그 토출 압력 일정 제어하고 추정 말단압 일정 제어가 있어요. 저거는 이제 뭐냐면 이 불사 펌프에서 이제 그 토출이 돼서 여기 이제 토출치기겠네, 높은 쪽이 토출이 돼서 이제 어디 이렇게 나갈 때 이제 요 그 펌프의 토출치기 압력 가지고 요 펌프를 이제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요 맨 말단에 압력을 실제 이제 중요한 건 맨 꼭대기까지 물이 잘 나오느냐니까 맨 끝에 압력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그 압력 값을 받아서 이 펌프를 제어를 해주면 이제 그게 사실은 최상인데 이 끝에다가 그 센스를 달아서 이렇게 끌고 오는 방식은 사실상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센스를 박아서 직접 선으로 밑에까지 끌고 오면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그 신호가 약해져 제대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DDC 판넬에다가 이제 주고 DDC 판넬에서 이제 통신으로 그 DDC 기계실에 있는 DDC 판넬까지 그 저 압력값을 주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 펌프 인버터랑 엮어서 제어를 해주고 하려고 하다 보니 이 DDC의 그 통신 속도가 있어요. DDC가 이 신호를 주고받는 그 통신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느려요. 몇 초가 걸려요. 여기서 압력을 감지해서 그 압력이 여기까지 전달되고 그 값을 이제 인버터에 전해서 인버터가 이 펌프에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몇 초씩 걸리다 보니까 이 제어가 조금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스터 펌프 업체가 말단까지 압력 센서에서 이제 배관 끄는 게 어려우니까 추정 말단압 제어라는 그런 그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추정 그 자기들 그 부스터 펌프 그 판넬의 그 프로그램에 물 사용량이나 압력에 의해서 많이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그런 시점에는 설정 압력 자체를 이렇게 좀 떨궈서 운전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많을 때는 그 같은 배관에 그 많은 양의 물이 이제 100% 흐른다고 치면 유속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마찰장이 많이 걸려서 그 높은 양정으로 펌프가 밀어줘야만 말단까지 물이 잘 흐르는데 물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똑같은 배관이야 뭐 그 배관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물 사용하는 흐르는 양이 공급량이 줄게 되면 물의 유속이 느려지죠. 물의 유속이 느려지게 되면 마찰 저항이 떨어지죠. 이 배관에서 발생되는 마찰 저항은 이 그 배관 속에 지나가는 물의 유속의 그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조금 더 낮은 압력으로 그 펌프가 돌아줘도 말단까지 물 공급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펌프의 그 운전 압력을 낮춰주고 자동으로 자기가 낮추는 거죠. 그리고 유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펌프의 운전 압력을 높여주고 이렇게 자동으로 자기가 그 공급되는 양에 맞춰서 말단의 그 끝에서 걸리는 압력은 항상 일정하도록 그렇게 끝에까지 물이 잘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런 운전 모드를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렇게 두고 있어요. 뭐 윌러라든지 뭐 그런 버스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이제 그런 기능들이 대부분 그 부스터 펌프에는 이제 탑재가 돼 있어서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모드로 운전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특별한 저기가 아니면 토출 압력 일정 제어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펌프 토출 측에서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설정된 압력으로 그냥 계속 그 펌프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펌프가 한 대 돌든 두 대 돌든 세 대 돌든 뭐 8kg로 세팅해놨으면 항상 그 펌프 토출 측에서 8kg가 유지되게 하는 거고요. 이 추정 말단압 제어는 그 펌프가 한 대 돌 때는 6kg로 돌다가 두 대 돌 때는 7kg로 돌다가 세 대 돌 때는 8kg로 돌게끔 그 펌프 운전 대수랑 그 헤르츠에 맞춰서 그 운전 압력 자체를 자기가 알아서 올렸다 낮췄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당연히 이 방식이 이만큼을 더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를 이만큼 더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에 비해서. 요만큼의 차이가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시피 이제 관로 손실이에요. 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로의 마찰 저항이 더 많이 이만큼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을 펌프가 더 돌아줘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뭐 다 이 부분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압력 탱크의 설치인데, 그 불사 펌프에는 대부분 다 압력 탱크를 설치를 해요. 저기 이제 예전에 대수 제어 할 때는 이제 펌프가 돌고 한 대 돌고 두 대 돌고 세 대 돌고 할 때 이렇게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압력 탱크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불사 펌프 때도 초창기에는 이제 뭐 여러 대 있으면 하나만 인버터 두고 나머지는 대수 제어 했으니까 당연히 출렁거려서 그때도 압력 탱크 필요하고, 지금 이제 개별 인버터를 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펌프 한 번 돌고 두 번째 펌프 돌면 같이 헤르츠를 떨궜다가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헌팅들이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밤이나 이럴 때 물 상량이 많지 않을 때는 물을 조금밖에 안 쓰면 그냥 요 압력 탱크 안에 있는 물을 그냥 이렇게 밀어줘서 펌프는 돌지 않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물 가지고 공급해 주는 만큼은 어쨌든 펌프가 안 돌아도 되니까 에너지 절감도 되고 펌프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만큼 좀 줄일 수 있겠죠. 다 안에 질소라든지 건조 공기가 그 봉입이 되어 있는 그 밀폐형 팽창 탱크를 거의 다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중간에 뭐 이 브레더가 이제 안에 있는 브레더라든지 다이프램이 이제 찢어져서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와 버리면 이 그 압력 탱크의 기능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펌프가 돌아갈 때 인버터 펌프라고 하더라도 펌프의 압력이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 압력 탱크의 안에 브레더나 아니면 안에 있는 그 질소가스나 뭐 이런 게 어떤 이유에서 이제 새버려서 압력 탱크의 기능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적으로 많이 끌려다니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압력계 하나만 딱 설치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안에 압력이 이게 새버렸는지 뭐 터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압력계 가지고 바로 확인하면 되는데, 이 압력계를 안 단 압력 탱크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뭐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어디 가나 이것 때문에 압력 탱크에 압력을 볼 수 있는 압력계가 안 달려 있으면 이게 무슨 압력 탱크냐. 질소를 이렇게 채워놨으면 얼마나 채워놨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 흔한 압력계 하나를 여기 안 달려고 얼마나 그 압력계 하나만 있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매번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국내에도 모 업체 말고는 잘 안 나와요. 업체들이. 저는 압력 탱크 업체들이 굉장히 좀 이거는 기술자적인 마인드가 없다고 봐요. 무조건 압력 탱크는 당연히 압력계가 있어야죠. 압력 탱크인데. 그 다음에 인버터 그 설치 방식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개별적으로 다 인버터 장치를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그 인버터는 펌프 하나에만 인버터 장치를 설치하고 나머지 펌프들은 그냥 정석으로 대수제 하느냐, 그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뭐, 내용들 좀 보시면 돼요. 뭐, 뒤에 다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었네요. 이제 개별 인버터를 다 제어 이 판넬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즘은 이렇게 이제 모터 자체에 인버터가 이렇게 아예 같이 세트로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대수제어, 요거 두 개는 정속으로 대수제어 하는 거고, 정속으로 100% 인버터 제어가 아니죠. 요거 하나만 인버터 제어하는 방식. 초창기에는 요 방식 많이 썼는데, 그 다음에는 요 방식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은 요 방식을 또 많이 써요. 업체들이 이제 자꾸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좀 제어나 이런 것들이 편한 쪽으로 이제 점점 가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격은 이게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이게 비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가장 저렴하고 뭐 정밀한 제어는 뭐 이거나 이거랑은 뭐 큰 저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